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일입니다. 얼마 전에 숨은 비정규직 근로자 논란이 있었던 통계청의 부가조사 기억나시죠? 근데 이 조사가 경제활동인뿐만이 아니라 비임금 근로자 또 비경제활동인까지 포괄적인 조사를 다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비임금 근로자라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자영업자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면 뭐 주부나 학생 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쉬고 있는 분들 또는 아예 일할 생각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두루 포함하는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매달 나오는 고용 통계에서 나오는 숫자이긴 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얘기가 좀 더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청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자영업자들의 현실과 또 비경제활동 인구의 주 특성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고용 통계 때도 늘 모시는 세 분의 패널 오늘도 모셨습니다. 오른쪽으로 숙대 신세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왼쪽으로 김연학 서강대 교수님 나오셨고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다음에 사회연대 포럼 정용건 대표 오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 취재 기자가 한 리포트를 먼저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얘기 일단 한번 리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올 8월 기준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를 합한 비임금 근로자는 679만 9천 명. 지난해보다 0.9%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도소매업에서 5만 5천 명이 줄어든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2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나홀로 사장님 수는 지난해보다 9만 7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1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부진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 없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1인 숍이 늘어난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직원 한 명을 둘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자영업이 지금 위기 상황인 거고요. 자영업 자체가 최저임금 때문에 정부발 구조조정에 들어갔던 거죠. 한편 비경제 활동 인구는 전년 동월보다 15만 8천 명이 늘어난 1,633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주부나 학생처럼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거나 여건이 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 중 앞으로 1년 안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20.9%로 1년 전보다 4.2%포인트 늘었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좀 비임금 근로자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계, 특히 경제 통계는 추이를 보는 게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비임금 근로자가 일단은 올 8월 기준으로 679만 9천 명, 그래서 작년보다 6만 2천 명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조금 더 통계를 멀리 꺼내 보면은요, 2013년도에 711만 명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비임금 근로자가 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네. 신 교수님이 또 저보다 아마 훨씬 더 먼 통계를 갖고 계실 거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비임금 근로자 추이를 보시면. 제가 보니까 2002년도에 음. 그 경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2002년도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때가 IMF 이후에 그다음에 IMF 카드 대란 있을 때. 예, 카드 대란도 예. 있고 이제 유럽의 경제 위기도 있고 했을 때인데 그때 비임금 근로자가 822만이었어요. 2002년도에. 네. 이게 월별 통계가 매우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취업 통계는 항상 월 기준으로 그렇죠. 8월이면 8월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679만 9천 명으로 이번에 통계가 났는데 이번 8월에 예. 2002년도 통계가요 822만이에요. 그러면 17년 사이에 자영업자를 포함한 예. 비임금 근로자가 몇만 명이 줄었냐? 한 150만 그러네. 정도 줄었죠. 대략 150만 그래서 정도. 예. 기본적으로 자영업의 경영 여건 자체가 계속해서 안 좋다는 추락하고 얘기죠. 있었다. 대세가 추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그런 추세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그 부분 하나 지적하고 예. 제가 이 통계 엊그저께 나온 것 갖고 계속 씨름하는 게 이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제조업에서 이제
해직된 사람들, 네. 쫓겨난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진 분들이 일단 있는 돈 없는 돈 끌고 모아가지고 자영업을 합니다. 그렇죠. 자영업을 할 때 처음에는 아직 포부 있게 돈도 요금 있으니까 유고용으로 시작합니다. 유고용으로 시작해서 조금 안 되면 고용은 다 자르고 그다음에 가족들이랑. 가족들이 와서 같이 예. 하고 그것마저 안 되면 이제 가족도 없고 혼자서 하고 그리고 더 나쁘면 폐업하는 관계로 그렇죠.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제가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요. 자영업 전체를 놓고 보면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5만 2천 명이 줄었어요. 네. 자영업 전체로 보면. 예. 근데 그중에서 유고용은 7만이 늘었어요. 네. 유고용은 7만이 늘고 무고용이 12만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2017년도에 최저임금을 16.4%인가 올리니까 제일 먼저 어디서 그 문을 닫았냐 하면 형편이 어려운 고용자가 없는 나홀로 하는 분들이 줄인 거예요. 그 임금 줄 사람도 없는데 왜 줄였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2017년도 경제가 매우 안 좋아서 제일 먼저 충격이 어디에 왔냐면은 이게 무고용 자영업자. 비접자가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정부는 뭐라고 아주 희색이 만연했냐면 봐라 유고용은 늘지 늘고. 않냐. 그랬는데 작년에 오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오니까 유고용이 12만이 줄고요. 무고용이 10만이 늘었어요. 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유고용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는 예. 무고용으로 바뀌고 그리고는 무고용을 문 닫는 그런 프로세스로 보면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나타난 현상은 유고용이 무고용으로 예. 이게 변환된 게 12만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고용이 10만이 는 것은 경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창업이 늘어서 는 부분도 있지만 유고용에서 내려온 분들이 그런 것도 많다. 있겠죠. 그래서 예. 이 지난 한 3년을 놓고 보면 이 자영업자의 어떤 그런 생태들이 네.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신 교수님이 쭉 말씀을 좀 해주셔서요. 가급적이면 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분이 이 추이를 봤을 때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먼저 하시죠. 예, 아까 잠깐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비임금 근로자의 규모 및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었습니다. 10년 전에 전체 720만 정도의 30.2%, 전체 근로자의 30.2%를 차지하다가 네. 지금 680만 명의 24.8%로 5% 이상 줄었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이건 바람직한 추세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요. 많아요. 통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다, 세 번째다. 관광업을 주로 하는 그리고 제대로 된 산업이 없는 그리스 그런 정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고. 멕시코 이런 나라들 우리가 앞서더라고요. 그런 나라는 예. 제대로 된 산업이 없으니까요.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도 물론 지금 요즘 어렵긴 하지만 강하고 그래서 자영업자 비중은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그 예. 높은 이유는 여러 번 이야기됐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없습니다. 일단 한번 나오면은 다시 재취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고, 불가피하게. 예, 그다음에 이제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노령이 되어서 은퇴를 했는데 당장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되니까 생활 보전이 안 되니까 억지로 또 창업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 되게 실패하게 되는데 그래서 네. 근본적으로 자영업자가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자영업자를 계속 줄이려고 그러면 그 사회보장제도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는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조금 건강하지 못한 게 우리 신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그나마 그래도 고용 효과도 있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예. 지금 작년까지 해서 올해부터 추세가 바뀐 것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자꾸 늘어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줄고 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 고용 뭔가 연착륙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자영업자를 숫자는 점점 줄고 그분들을 임금 맞아요.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예. 그런 근본적인 정책을 펼쳐야지
우선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당장 자영업자가 어려우니까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카드 수수료 인하하면 또 그게 또 왜곡 현상이 생기잖아요. 카드 시장에서 그런 어떤 단기적인 조치보다는 근본적인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말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매달 이 세 분과 함께 고용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 끝부분에 가서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부 고용 정책이 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우리 김 교수님의 또 인사이트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가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정 대표님 얘기 좀 들어야 되겠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전체적으로 양적인 측면에서의 자영업자가 줄어든 측면과 관련해서 그렇게 뭐 충격적인 숫자는 아니다. 예. 비교적 뭐 가급국 2002년부터 시작해 지속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뭐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이제 문제는 왜 줄어드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줄어드는 내용에서도 질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나홀로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400만 명 이상 되고 줄은다고 해도 많다 이거죠. 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특히 어려운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좀 크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가지는 거죠. 특히요? 예, 그리고 이제 사회 변화의 영향도 있는 건데 뭐 이제 자영업자들 어려운 게 회식이 없어지면서 식당들 많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김영란법 영향 김영란법 미투 뭐 이러면서 회식이 그렇죠. 전반적으로 예. 없어지고 또 52시간이 들어오면서 조기에 퇴근하기 시작했죠.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나 을지로의 직장인들이 6시에 퇴근하고 식사하고 갔는데 요즘은 5시에 퇴근하고 다 집에 가서 식사하고 이런 구조들 그런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경기 침체와 수요 부진이 맞물린 데다가 또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는데 전체 양적인 숫자보다는 질적인 부분,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예. 영향을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오늘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고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그러니까 뭐 비임금 근로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참 입에 잘 안 와닿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고 있는 자영업자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로 좀 표현을 제가 좀 앞으로 좀 할 텐데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우리가 OECD 회원국들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높다라는 현실을 감안을 할 때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게 비단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제도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불황 측면 당연히 또 크고요. 또 하나는 또 너무 많다, 그죠? 아직도 너무 많다라는 그런 뭐 분석도 있어서요. 그런 점도 좀 감안하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종별 상황을 보니까 도소매업, 관공업, 제조업, 비임금 근로자들은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했다고 통계청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소매업이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줄어서 137만 명이고 관공업, 제조업은 47만 명. 근데 사실 자영업의 이 도소매 쪽, 제조업 쪽이 원래 이렇게 많다면서요? 그 아까 이제 정 소장님 말씀에 김영란법 그다음에 직장 문화가 바뀌고 그래서 이제 음식업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다. 이제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통계를 보면 네. 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쪽이 어디냐면 도소매예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다음에 도소매고요. 예. 그다음에 제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47만 명의 제조업체 종사자 중에서 2만 명이 줄었으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5%가 제조업에서 망가졌어요. 크죠. 예. 그다음에 이제 도소매가 4만 3천이 빠졌고 건설 쪽에서 3만이 빠졌어요. 예. 적어도 통계로 보면 음식 숙박에서는 1,000명밖에 안 줄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김영란법이나 그런 이런 거 영향은 문화가 적다. 없다. 이제 우리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 제일 많이 이제 빠진 쪽을 보면 전체 이제 유고용이 11만 6천 명이 줄었고 예. 무고용이 9만 7천이 늘었는데 줄은 쪽만 그러니까 그 유고용만 놓고 보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그다음에 개인 사업에서 많이 줄었어요. 이 줄었다는 것은 사람을 잘랐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것이 결국은 최저임금하고 그다음에 경기 부진이 이 두 개가 합작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부분, 최저임금하고 경기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한
이쪽에서의 고용은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김영란법하고 이 자영업자의 문 닫는 것을 뭐 그게 큰 비중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사실상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에 이제 도서 숙박 음식점이 86만 6천 명이었는데 올해 이제 88만 6천을 한 2만 명 정도 늘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기념방법이나 미투나 이런 것들은 회식이 줄기 시작한 작년에 영향이 있었고 맞아요. 올해 한 2만 명 정도 늘어난 건 대체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드 부진이나 이런 걸 피해가지고 좀 많이 들어왔다 이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고 이제 도소무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많이 줄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쇼핑이나 이런 문화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온라인 쇼핑몰이 많아짐에 따라서 뭐 고용이라든지 일자리에서 네. 급속한 영향을 거의 다 홈쇼핑이라든지 모바일을 통해 쇼핑을 하는 이런 맞습니다. 구조 속에서 도소무역이 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가장 큰 좀 타격을 받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정부 설명을 보면은 제조업과 도소협업이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 그래서 제조업이 불황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그 여파가 도소매까지 가고 있다. 이런 해석을 정부는 내놓고 예, 있더라고요. 그럼 가장 많이 빠진 게 이야기하신 대로 도매업, 소매업인데 네. 5만 5천 명이 작년 대비 빠졌는데 온라인이 활성화되는 면도 있지만 역시 경기 부진이 좀 더 크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도소매업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나는 이게 온라인 도소매업은 포함이 안 된 건 모양이죠. 개인적으로 그 온라인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도소매업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쇼핑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쇼핑몰은 이게 쇼핑몰을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니까 네. 그 설명도 맞지 않는 거 같고 기본적으로 내수 경기가 맞아요. 부진하니까 물건을 안 사고 안 파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도소매업이 이렇게 가장 많이 줄었고 또 가장 많이 드는 거는 농림업입니다. 결국은 예. 도심에서 직장을 못 구하니까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농사 짓는 분들은 뭐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에 보호를 받기도 어려운 거고. 그럼 가장 많이 늘은 것은 농림업이고 도소매업이 소비 침체로 말미암아서 가장 많이 줄었다. 이게 뭐 한마디로 자영업 통계만 보더라도 전체 경기를 한마디로 볼 수 있는 그런 뭐 바로메터가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작년에 굉장히 우리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숙박 음식업은 최근에 좀 늘었다. 그거는 앞서 말씀하신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다시 늘었다. 뭐 이런 부분 쪽으로 좀 연결을 해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2만 명이라 아직은 그렇게 추세적으로 유의미하다는 통계를라고 보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 하나 좀 더 여쭤볼까요? 비임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 얘기인데요. 평균 운영 시간, 그러니까 평균 자영업을 영위하는 시간이 좀 늘었고요. 근데 그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또 줄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고용 통계 얘기할 때도 16시간, 주당 17시간 이하의 초단기 근로자들이 굉장히 늘었다는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서요. 이 근로 시간 자체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 특징들이 골고루 나타나네요. 그리고 네. 예, 그거는 비교적 이 비임금 근로자의 근무 시간 단축은요. 전체로 봤을 때 단축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보면 1시간 뭐 한 30분, 1.7시간, 1.4시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임금 근로자니까 대부분이 자기가 직접 하죠? 직접 하니까 이게 적게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요. 네. 정부는 평균 운영 기간이 4개월 늘었다. 이거 뭐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냐? 예. 그러니까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짧은 자영업자들이 다 문 닫고 없어지잖아요. 네. 분모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영업자가 밑에 부모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균 운영 시간이 짧은 그 업체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남아 있는 것들의 어떤 평균 그 근속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다. 따라서 네. 이게 평균 운영 기간이 4개월, 14년 5개월로 4개월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 자영업의 경영 여건이 좋아진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짧은 경쟁력이 없는 짧은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가 몇 년 안 되어서 다 예. 도태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예. 이것이 굉장히 경영 여건이 좋아진다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다른 통계들하고 전혀 맞질 않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 좀 그 신 교수님 그 말씀을 하셔서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 게 사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3개월이 늘었고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2개월이 늘었습니다. 10년 그래서 14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운영 시간이 14년 5개월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영업을 14년 5개월 하는 거를 좋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그러니까 사실 좀 저도 부정적으로 봐야 이 되는 부분에 겁니까? 대해서는 조금 신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정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과연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인지 우선은 신 교수님 말씀대로 부모가 적어지니까 아니, 어쩔 수 없이 맞는데.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 그 이제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예. 자영업보다는 더 좋은 것이 사실은 인근 근로자로 들어가는 건데 그 뭐, 길이 막혀 그렇죠. 있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정말 손실이 아주 심하면은 문을 닫을 텐데 문을 뭐 닫을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수입이 괜찮은 것도 아니고 달리 할 일이 일이 없기 없으니.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또 억지로 이어나가는 그런 면도 특히 작년 재작년에는 그런 면도 많잖아.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취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 뭐 이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자영업뿐만 아니라 중소 뭐 좀 상인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한다. 요 고비만 어떻게 해서 버티자. 그런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길리한다고 해서 뭐 활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너무 긍정적인 해석이 아닌가 뭐 싶습니다. 그런 해석도 있지만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이제 뭐 5년 생존율, 3년 생존율 이야기하면서 조기에 문 닫는 경우를 제외하고 봤을 때의 기간이 늘어난 거는 자영업자가 스스로 좀 경쟁력을 갖춰가는 측면도 뭐 아니, 그것도 없다고 있을 이야기할 거예요. 수는 그러면 없는 겁니다. 그것도 있을 그래서 거예요. 그 자영업이라고 이미 예. 정해가지고 예. 하는 이상은 예. 자영업이 길게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그런 통계들이 나온 거는 그렇게 나쁘게만은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건 싫어합니다. 우리 숙대 앞에 한 10년 가까이 김밥을 하는 집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해요. 아마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그 집이 넘었는데 실제로 가보면 임대료 비싸고 장사 안 되어서 옛날만큼 수익은 안 나죠.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고 싶은데 이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다 여기는 지금 운영 자영업자로 잡힐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 통계는 현상을 굉장히 그 제대로 반영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 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서울의 주요 상권들 얘기를 이렇게 뭐 관심 있게들 기사도 많이 아마 나올 거고 보실 텐데요. 잘 나가던 상권들이 요즘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에 삼청동 가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삼청동의 1층에 상가 빈대가 제법 눈에 보인다는 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물론 뭐 그분들이 장사를 못해서 뭐 임대료가 너무 비싸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장사가 잘 되면 재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더 주더라도 하려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라는 게 그러니까 즉 내수가 좋지 않고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연령별로 여기도 한번 또 세 분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령별로 상황을 보니까 통계로는 40대가 마이너스 8%가 줄었고 50대는 마이너스 한 3% 줄었고 그래서 40대, 50대는 줄었어요. 근데 30대는 2% 조금 늘었고요. 60대는 5%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는 중간층은 줄고 양쪽 사이드층은 이제 늘어나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달 나오는 고용 통계랑 좀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 측면에서 이런 연령대 상황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거 우리 김 교수님부터 한번 예, 얘기 뭐 들어볼까요? 다른 산업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예. 60세 이상이 늘어난 게 11만 5천 명인데 와 많이 늘었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지금 고령화 인구가 1년에 70만씩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60만이 늘었는데 그중에 그분들이 뭐 치료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아직 사회보장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네. 뭔가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뛰어드는 것이지 예. 뭔가 이 건강하게 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가장 이제 마음이 아픈 부분이 40대인데 40대는 13만 명이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도 임금 근로자 숫자도 줄고 있고 예. 이 자영업 숫자도 지금 줄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 불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의 그 중심이 돼야 될 40대 그리고 50대도 5만 5천 명이 줄었으니까요. 지금 임금 근로자에서도 제대로 못 가고 자영업을 했는데도 시원찮아서 자꾸 문을 닫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40대, 50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고 글쎄요. 더구나 예. 이 일자리의 질이라는 게 아마 60세 이상의 자영업은 조그마한 우리 흔히 말하는 구멍 가게라든지 조그마한 분식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아요. 있지만은 예. 40대나 50대는 대개 한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월 50만 원 벌고 100만 원 버는 그런 자영업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이 그렇죠. 고용업이 있는 자영업 혹은 규모가 꽤 있는 자영업일 테고 예. 그래서 아까 많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이 11만 이상 줄었는데 이 40대, 50대에 줄어든 자영업의 숫자가 그 부분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는 분석을 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 듭니다. 통계 보여드릴게요. 그 아까 40대, 50대는 아무래도 가장이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까 되고. 유고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30대, 40대, 50대를 보면 모두 다 유고용보다도 무고용이 2배 내지 2배 반 많아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의 자영업자들도 예. 대부분은 3분의 2는 무고용이에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무고용이 훨씬 더 많잖아요. 고용 있는. 그러니까 2배 많다고.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가 이분들의 그 자영업 형태가 예.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도 60대나 20대보다는 유고용이 많을 것 같은데 예. 통계를 보면 50대 같은 경우에요. 유고용이 50만, 무고용이 120만이에요. 40대는 유고용이 47만, 무고용이 87만이에요. 그러니까 예. 모든 그 연령대에서 무고용 자영업자들이 훨씬 많다. 예. 많은데 그 중에서도 40대, 50대는 그 자영업자가 숫자가 절대적으로 준다. 줄고 그 주는 것들이 유고용도 줄지만 무고용도 준다. 전반적으로 자영업이 30대, 40대, 50대의 자영업은 유고용이든 규모가 비교적 크든 무고용이든 작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제 그거를 통계가 이번에 보여준다. 제가 조금 클래리파이 하자면요. 전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5만이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3만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업이 없는 자영업자가 2배 반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40대, 50대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없는 자영업자 비율이 1대2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규모는 좀 크다. 그러나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고용업이 없는 자영업자가 훨씬 많은데 40대, 50대는 2배 정도인데 전체는 2배 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정 대표님한테는 질문을 이렇게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던 시점을 조금 멀리 보면은 IMF 이후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상식 구조정이 이제 일반화되고 하면서 이제 일자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또 마땅히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자영업자로 많이 갔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략 20년 전이잖아요. 그죠? 예, 예. 지금 60대가 219만 명이거든요. 예. 제일 많죠.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40대 때부터 이제 IMF 이후부터 이제 자영업을 뛰어들었다 그러면 대략 20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까 14년, 15년 정도 되니까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50대도 200만 명이 넘어요. 40대도 150만 명. 그럼 40대는 그때가 20살이니까 빼고 50대, 60대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들이 220만 명으로 전체 고용 자영업자들의 60%가 넘는데 대략 이분들이 그러면 10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자영업을 하면서 계속 자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이게 좀 결국 지난 20년 동안에 뭔가 우리가 제조업 쪽에서 좀 이분들이 임금 근로자로 갈 만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내지 못한 탓도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뭐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뭐 50대, 60대가 주류적으로 그러니까요. 자영업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퇴직하는 시점을 평균 한 53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년이 60세로 봤을 때 그래서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사실 직장이라는 것은 거의 자영업밖에 없는 현재로서 없는 이런 구조이고요. 40대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제조업 일자리 줄어들고 40대 일자리 줄어들고 마찬가지로 지금 자영업자도 40대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지만 고용 전체적으로 볼 때 연령대로 볼 때 4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93.2%입니다. 전 연령대에서 4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용률도 40대가 73%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용률도 40대가 제일 높다. 그래서 실제로는 변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대나 60대는 퇴직하고 나서 새로운 뭐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러면 자영업자로 거의 가는데 40대에서는 자영업을 그만두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질은 차차하더라도. 그래서 자영업에서 감소해가지고 심각하지만 여전히 또 쉬었음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음에 보면 40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50대, 60대보다 물론 60대는 고령자가 많아서 그런 거지만 40대가 자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발생하는 부분들도 40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반드시 고용원이 있는 데서 망해서 온 그런 경우, 줄여서 온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사회 트렌드하고도 뭐 좀
부합되는 면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할수록 이를테면 뭐 프리랜서가 많다든지 연예인들은 작가라든지 우리 또 앵커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기기 이코노미, 뭐 플랫폼 경제 기반해가지고 플랫폼 베이스로 그런 분들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다 자영업자 아마 고용원이 없는 맞습니다. 자영업자로 등록될 겁니다.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예. 자영업자로 그렇기 된다면서요? 때문에 이 우리 사회가 과거처럼 평생 직장 한 직장에 매여서 뭐 정규직 임금 근로자 이런 의미보다는 예. 이런 류의 약간 자유스러운 직종에 대해서 좀 많이 앞으로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이 통계 조사를 할 때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런 류의 전문직 자영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한번 표본 추출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예. 아까 제가 그 40대 고용률은 78.5%.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연령대에서 40대가 물론- 변동성이 큰 대신에 제일 경제 활동에 열심히 참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또 40대가 또 예. 집안에서 무게감이 있는 또 위치에 일 안 할 있으니까. 수도 없고 예. 예, 맞는 안 움직일 수도 말씀입니다. 없기 때문에. 예. 통계 얘기를 가지고 저희가 우리 자영업자들의 현 주소를 좀 세 분의 분석을 통해서 쭉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자영업 얘기를 조금 더 특화시켜서 하는 김에 자영업 창업을 도대체 어떻게들 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도 이제 부가조사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까지 오늘 조금 더 말씀 좀 세 분을 통해서 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부가조사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1년 내에 사업을 시작한 최근 1년 내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 대상인데요. 70%가 사업 자금이 5천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준비 기간도 6개월도 안 되고요. 이런 분들 역시 7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자영업을 하는 분들 3분의 2 이상은 한 5천만 원 안쪽에 자본을 가지고 준비 기간도 대략 뭐 몇 달 정도 6개월 이하의 시간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우리 자영업자들 뭐 시작한 지 3년 내에 망하는 사람들이 뭐 7, 8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런 면과도 연결시켜서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정 대표님부터 해보죠. 이거 너무 예, 예. 짧고 너무 적은 돈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뭐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제 뭐 자영업을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직장에서 나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재취업 뭐 재교육이 안 되는 구조 속에서 결국 자영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퇴직을 하고 나오니까 실업급여 기간이 8개월이었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그러면 딱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죠, 실업급여가 나오는 기간이. 그 사이에서 뭔가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기술도 없이 준비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편의점 또는 뭐 커피 전문점, 맞아요. 뭐 이런 거, 치킨집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폐업률도 높아지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개입해 들어갈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실제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줘서 또는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소위 그 백정원 씨가 이야기하는데 김치 담글 줄도 모르면서 식당 막 차린다는 거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런 구조 속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사회적 안전망을 좀 확보를 해서 예. 돈은 조금 많이 못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간을 좀 길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재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을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 1개월에서 3개월 준비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장사나 사업을 해서 뭘 잘할다는 것은 정말 그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없고 결국은 뭐라도 몇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는 뭔가 해보자. 또는 또 막연하게 내가 하면 좀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자영업에 뛰어드는데 이 구조로는 자영업 시장은 계속해서 창업률과 폐업률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 제가 학교에서 뭐 창업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많은데요. 많죠. 이게 우리나라 창업의 99%가 생계형 창업입니다. 예. 갑자기 떠밀려서 직장을 떠나거나 1%가 이른바 기술 창업, 혁신 창업이거든요.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99%의 창업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고 맞아요. 있다는 거고요. 예. 제가 창업 수업을 하는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다 직장인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잘 나갈 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시대의 변화, 기술 발전이 빨라지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거든요. 자기가 어떤 직장에서 경력을 쌓아서 다른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창업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들 다 이야기하고 계신 것처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창업을 하면 이 통계 나오지 않습니까? 3년 안에
39%가 망하고 5년 안에 72%가 망한다라는 이런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즉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4명 중에 1명밖에 안 그나마 나온다는 유지 얘기죠. 잘 되는 예. 것도 아니고 그냥 유지하기도 예. 4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에 나중에 그 결과는 좋은 거거든요. 실제로 또 창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정권부터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많이 있습니다. 했어요. 교육도 예. 많고 예. 그리고 제대로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정부의 지원이나 어떤 뭐 벤처 캐피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돈을 빌릴 수 있는데 많은데 여기 보면 대개 3개월 미만이 준비한 것이 뭐 50%가 넘고 창업 자금도 5천만 원 미만을 가지고 그야말로 30돈 가지고 하는 게 지금 7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 학교에서도 저는 창업 교육 같은 게 좀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직장인들도 이 창업 교육은 지금 공짜로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내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고 그렇고 항상 내가 이 직장에서 떠나면 언제든지 대안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창업 교육을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갑자기 예. 어느 아침에 직장을 떠나가지고 급히 뭐 퇴직금에 긁어 모아가지고 급하게 하면 예. 그건 10중 8구 손해보기 쉽거든요. 그래서 예. 창업 교육 측면에서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지금 현재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에게도 어떤 아이템들이 좋고 시대 변화에 맞는 어떤 방식으로 창업하는 게 좋고 하는 교육들을 예. 좀 정부 자금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제가 있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그 창업 교육 관련돼서는요. 보통 정부가 다 못하니까 왜 외주를 비슷하게 해서 네네. 지원을 해서 교육 예, 예. 프로 업체들이 주잖아요.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진 건 않겠지만 정부의 그 지원은 받는데 그거를 퀄리티 있는 교육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불만도 있다라는 점도. 그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결국은 본인들 책임이거든요. 절실하면은 그 예를 들어 창업 아니 교육 그게 예. 취업자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중간에 그 교육하는 아니 업체들의 그러니까요. 문제. 예. 정부 자금을 받아서 그냥 정부 지원 예.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기관 같으면은 아무래도 좀 부실하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그걸 쇼핑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겠습니다. 어떤 교육기관의 레퓨테이션이나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정말 실질로 도움이 되거나 네. 저는 실제로 한국 창업 교육원 보면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아 있어요. 그거는 예.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그런 부실한 기관들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히 감사나 평가를 해서 그렇죠. 도태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정부의 창업 교육의 저는 한 프로세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게 좀 변화하고 보완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우리 교수님. 네, 예. 이제 창업 이야기가 하도 제 창업 이야기를 많이 드려서 쓴소리를 한번 하면 지금 그러니까 비임금 근로자가 600 아까 얼마인가 680만이잖아요. 680만 정도입니다. 그 680만 중에서 창업한 지 1년 미만 되는 그 숫자가 8.7%예요. 창업은 8.7%밖에 안 돼요. 10년 이상 된 자영업자가 50%예요. 절반 이상.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영업의 문제는 창업 문제도 있지만 지금 실질적인 문제는 창업한 지 20년 되는, 10년 되는, 3년 이상 되는 80%의 자영업의 문제다 이게. 그 자꾸 창업으로만 접근하지 마라. 기존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의 80%가 넘는데 예. 이분들이 어렵다. 거기에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우리 이 자영업 이야기만 나오면 맨날 창업 이야기만 나오는 창업은 진짜 알겠습니다. 그죠? 6개월에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하는 게 80% 이제 말도 안 돼요. 굉장히 문제예요. 저도 문제인 것은 지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년, 10년 이상 운영해 오던 자영업자가 지금 생존의 위기에 있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자. 이 부분도 좀 알겠습니다. 균형 있게 보자.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 사실은 이 얘기를 오래 할 건 아닙니다, 교수님. 이 창업 자영업자 또 관련된 얘기는 이제 저희가 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서 그냥 바로 또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그래서 부분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약간 이제 궁금증이 다 풀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이 자영업자 문제 지금 앞에서 얘기가 간간히 나왔습니다. 사회 안전망 문제도 나왔고요. 임금 일자리를 더 잘 늘려야 된다는 말도 나왔고 그 재취업 교육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일부 좀 나오셨는데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분이 생각하시는 자영업자 해법 이렇게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 대표님부터 하시죠. 예. 저는 뭐 수차례 강조하지만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데 이제 직장에서 그만두고 자영업으로 바로 뛰어들지 않게끔 정부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서 예. 최소한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은 재교육을 통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경쟁이 많아서 어렵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자영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계속해서 모바일, 온라인 쇼핑이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와 관련해서 자영업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서 자영업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부는 실제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재정이든 세대든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영업에 충격을 주는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나 줄이고 그게 반드시 줄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 실제로 예. 그 뭐 되돌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 비율이 25% 정도로 OECD 평균 11%보다 배 정도 높습니다. 비정규직 비율도 마찬가지로 우리 뭐 36.4% 나왔는데 OECD 뭐 한 11% 정도 이런 구조이거든요. 이 구조 속에서 정부의 좀 정책들이 충격을 많이 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손을 대도 자영업자들이 많고 영세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 지원 방안과 보완책이 없는 정책들은 좀 가급적이면 이제 좀 자제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이 얘기들이 참 그래서 많이 지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취지가 사실은 지금 제대로 국민들한테 홍보도 잘 안 되고 뭔가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정책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그런 꼭 그렇지 안타까운 점이 않은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예. 근로자 내에서는 예. 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52시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러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요. 고용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생태에 정책들이 추진될 때 영향을 제반 미치고 여건들을 있다. 좀 예. 두루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학교에서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니까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싶네요. 지금 뭐 자영업자 정책이라는 거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뭐 카드 수수료를 뭐 경감해 준다든지 일자리 안정기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뭐 고용보험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현재의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예. 어떻게 보면 시장을 왜곡해 가면서까지도 지원을 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자영업체는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영업체들이 계속 주는 것이 맞고 창업은 또 활성화가 되는데 그 창업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혁신 창업, 기술 창업이 돼야지 이 생계형 창업 그 진짜 레드 오션에 뛰어드는 예, 상품은 안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예. 한다면 정부가 시대의 흐름을 보고 이런 분야의 창업들을 개인이 뛰어드는 걸 막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훈련 제도도 강화하고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지금 뭐 정부의 교육훈련이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포함해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된 창업 교육이라든지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제조업 자체는 그 고용은 계속 줄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 들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개인이 다른 임금 고용자로 흡수되든지 그게 제일 가장 대부분은 임금 고용자 흡수돼야 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자영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되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정부가 교육 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거 조금 더 잘 좀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부분들이 참 좀 지적이 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김 교수님한테 이 말씀을 좀 여쭤봤고요. 신 교수님께서는 아까 이 기존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생각이 지금 어떤지. 그러니까 기존 그 10년, 20년을 해왔다는 분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0년, 20년 해온 분들이거든요. 그럴 수 근데 있죠. 이분들이 이제 오래되니까 여러 가지 기술, 자본 뭐 이런 차원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그 숫자를 줄이는 것이 자영업자의 숫자는 줄이더라도 자영업에 종사하는 그 피고용인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좋죠. 예, 예, 따라서 저는 핵심을 10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그 경영을 해 오던 분들이 그런 어떤 업무를 경쟁력을 가지고 국제화하고 또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예.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그 다른 아니었으면 자영업을 했을 분들을 흡수해서 고용인으로 두는 형태로 그러니까 좀 더 사이즈를 키워갈 수 있도록 키우면서 예. 그쪽 분야에 말하자면 혼자 자영업에서 예. 망가지는 예. 그런 분들을 흡수해서 자영업이 커지는 쪽으로 저는 정책이 방향이 갖춰져야 된다. 따라서 뭐 카드 수수료 줄이고 뭐 무슨 뭐 이런 차원으로는 저는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내부에서 또 일종의 그
훈련, 취업 훈련, 고용 훈련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 10년, 20년 그 자영업을 해온 분들은 전 대단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요. 조금만 도와주면 네. 상당히 국제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있다고 봐서 이렇게 그 서바이벌 네. 한 분들에게 저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다른 어떤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네. 피고용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 거죠. 숙대 앞에처럼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데서 10년 이상 김밥집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그렇죠. 참 그런 노하우가 뭔가 노하우가 그냥 있는 거죠. 간단한 노하우는 아닐 겁니다. 뭘 넣으실까 싶네요, 갑자기. 자, 이제 저희가 오늘 관련해서 부가조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비경제 활동 인구 얘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포괄적으로 질문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1년 전보다 16만 명 정도가 늘었고요. 보니까 30대가 한 10%, 20대가 한 15% 정도 되고 뭐 이렇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근데 비경제 활동 인구 1,600만 명 좀 나오죠. 이 중에 21% 정도만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을 해서 나머지 80%는 취업할 의사가 없다 이런 답도 나와서 이게 또 좀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쭤봤으면 좋겠고. 예, 뭐 또 취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때문에 당연하죠. 뭐 생활비나 용돈 때문에 취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70%가 넘다. 그다음에 10명 중에 9분은 임금 근로자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 관련된 이제 이번에 나온 주요 통계 수치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비경제 활동 인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세 분께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부터 먼저 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비경제 활동 인구가 15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경제 활동 인구는 실업률에도 안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원래 안 잡히죠. 이 가사라든지 근데 15만 8천 명이 늘었는데 가장 많이 늘은 게 쉬었음입니다. 34만 9천 명.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 늘은 거 2배 이상 쉬었음입니다. 이 쉬었음이 물론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그냥 쉬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일자리를 찾다가 포기한 경우가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은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설명은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아예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것이 가장 많고 그 있을 외에 겁니다. 다른 예. 이슈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정말 비경제 활동 우리나라가 보면 선진국에 비해서 그 전체적인 고용률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실업률도 낮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무래도 학업을 좀 많이 한다든지 전업주부가 많다든지 해서 전체 인구 중에서 고용률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략 60% 초반, 67, OECD 기준으로는 67%인데 67%인데 이게 조금 낮은 거다 이 말씀이에요. 일본은 77%고 OECD 국가 대부분 70% 넘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나라들은 실업률은 우리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높은 거는 실업률은 말씀드린 대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경제 활동 크게 보면 이 고용률을 보면 일종의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비경제 활동 인구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실업률이 조금 줄었다고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숫자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우선 드리고 사실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을 하냐 마느냐가 실업자와 그다음에 이제 비실업자의 구분하는 기준인데 사실 그게 명시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통계상의 약간의 허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정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었다 해가지고 걱정이 많으신데 사실은 이제 전체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적으로 33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경제 활동 인구로 편입된 사람이 17만 명이고 나머지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로 15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가 느는 만큼 비경제 활동도 늘었다. 예, 비경제 활동이 늘은 측면으로 첫 번째는 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저는 주요하게 지적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이 고령화, 그다음 저출산 이 인구 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가장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비경제 활동 인구를 갖다가 어떻게 경제 활동 인구로 편입시키느냐. 지금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여성들의 경제 활동 인구가 낮은 것도 이게 가사 이 부분이 한 580만 명 정도, 57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 그다음에 제약이나 수강으로 370만 명이고요. 기타 이제 시어섬 아까 이야기한 대로 217만 명 정도 되는 이 인원들 취업 준비하는데 74만 명. 이 인원들을 어떻게 경제 활동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와 관련돼서의 정책의 변화만 있으면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어떻게 올리는 것과 관련된 고민이 있겠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이 비경제 활동 인구를 경제 활동 인구로 쉬고 예. 있는 이 쉴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속에 있는 그 217만 명의 인원들을 갖다가 경제 활동 인구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만 들어간다면은 저는 뭐 중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출산율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뭐 활력도 좀 살아나리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외국에서 우리 쪽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여성 인구의 그 경제활동 참여가 상당히 좀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는 얘기들을 많이 여성 그다음에 하거든요. 학력이 지나치게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그렇네.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예. 뭐 취업에 도움도 안 되는데 그 부분들이 다 이제 경제 활동이 그렇죠. 이게 넘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굉장히 양질의 인력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만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분들이 가가지고 어디 가서 정말 뭐 이를테면 뭐 소위 말하는 막노동을 한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분명히 좀 좋은 일자리를 그만큼 만들어내면 분명히 사람은 있다라는 점도 좀 확인이 좀 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신 교수님 또 말씀 좀 듣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비경제 활동 인구를 좀 과거치를 들여다봤는데 8월 통계로는 1,633만 명의 비경제 활동이 예. 역사상 신기록입니다. 8월 통계로는 그러니까 제일 그리고 많다 이거죠. 예.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비경제 활동이 제일 큰 월이 1월이 제일 커요. 계절상. 그 제일 컸던 비경제 활동이 1월치 제일 컸던 때가 1,680만 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런 식으로는 비경제 활동이 만약에 커진다고 하면 8월달 비경제 활동이 모든 통을 해서 가장 가장 많을 커질 수가 수 있는,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비경제 활동이 1,633만 명이 작년에 비해서 15만 8천 늘었는데 굉장히 큰 규모다. 그다음에 주목해야 할 게 이 지금 아까 지적했지만 비경제 활동은 그 실업률 계산할 때 안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안 예. 들어오는데 쉬었음에 217만 명 중에서 예. 쉬었음에 217만 명 중에서 나 건강상의 사유가 있어서 내쉬었다는 게 90만이고요. 건강상 이유가 예. 있어서 회사 퇴사했다. 예. 그다음에 고용 계약이 끝났다. 그다음에 직장이 문 닫았다. 일거리가 없다. 내가 찾는 일이 없다. 요거를 다 하니까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만은 지금 비경제 활동으로 온 이유가 뭐냐? 시장이 없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상 실업자로 봐야 돼요. 그러네요. 이분이 만약에 실업률로 들어와서 계산이 된다고 하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실업률 3.0%, 뭐 고용률 뭐 61.3% 이 숫자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비경제 활동에서 지금 일은 하고 싶으나 일이 없어서 예. 비경제 활동으로 온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다.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 쉬었음 인구까지 다 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가고 또 그분들이 다 본인들이 원하는 괜찮은 또 일자리를 구한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은 고용시장 상황은 참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좀 두루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정부의 고용 대책에 대한 세 분의 말씀 한 말씀 이제 들어야지 고용 문제를 이제 마무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까지 듣고 잠시 후에 이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제활력 대책회의 얘기를 좀 한 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1분 정도로 그래서 나는 정부 고용 대책이 이런 부분 이런 포인트에 좀 맞춰서 이렇게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한 말씀 딱 듣겠습니다. 이건 우리 신 교수님부터 하시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자영업 대책에 있어서 창업보다는 기존 자영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쪽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네. 그리고 그 기존 자영업 중에서도 3년, 5년 내에 문 닫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5년 이상 한 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살려줄 수 있는 대책 방법이 뭔가 이 부분을 살려줘야만 네. 나머지 그 자영업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면서 숫자도 정리가 되면서 창업 기회도 알겠습니다. 고용 기회도 많이 만들어진다. 저는 그래서 기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살리는 정책에 좀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은요? 제일 좋은 정책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임금 근로자로 흡수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요. 쉬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좀 노동 개선도 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는 또 역시 그 사회 안전망이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너무 그냥 찔끔찔끔 다양하게 되지 않겠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낌이 들고요. 네. 실업급여 체계 확실하게 좀 재정비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은퇴했을 때 그 노령연금 이런 이 두 가지를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정 뭐 대표님. 비슷한데 기존의
자영업자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진입 장벽이 좀 높아야 됩니다. 신규로 진입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은 퇴직하고 신규로 안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 사회적 안전망이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 기간을 좀 늘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교육이나 재취업을 통해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나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취업이나 재교육을 준비하는 기관들 영세하고 대단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예. 직장 다니면서 말처럼 학원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직장 내에서의 컨센서스도 재교육과 재취업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길은 시간 들어갔다가 또 기업에서도 주고 그것이 전체 경제에 활력을 넣는 길이라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뭐 고용은 또 저희가 이 세 분과 함께 매달 또 고용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금 더 고용 얘기에 대한 또 세 분의 어떤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다시 좀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 마지막 질문은 오늘 오전에 저희 아까 리포터도 저희 취재기자의 전화 연결도 나가고 했던데요. 정부가 나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가졌고요. 거기서 나온 내용을 오늘 좀 마지막으로 세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도록 하는데 제가 간단히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학령 인구요. 그다음에 병역 의무자 감소에 대한 대응 전략이 오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18일에 고용 연장 관련된 대책이 한번 나왔었죠. 우리나라 인구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급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가 오늘 나온 겁니다. 학력 인구 그다음에 병역 의무자 감소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앞으로 이렇게 짜겠다. 디테일한 부분을 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부가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전체적으로 정부의 이런 대책 모습 또는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인구가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이게 몇 년 뒤에는 인구가 줄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 경제활동 인구가 조금씩은 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플러스해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그래서 전체 OECD 기준의 고용률을 늘리는 거 그러면은 사실은 웬만큼 커버가 되고요. 또 뭐 선진국처럼 뭐 이민을 좀 뭐 이렇게 문호를 많이 연다든지 뭐 그런 식의 대책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지금 교육 예산이 굉장히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취약 아동 숫자가 10년 전에 반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교육 예산은 2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교육 예산을 이렇게 좀 뭐랄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든지 혹은 이 취업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 전용한다든지 그런 식의 우리는 자꾸 이 예산을 늘리는 것만 이 부분이 필요한 늘리는데 줄일 수 있는 건 또 줄여야 되거든요. 그 부분 즉 후자 쪽에 대한 예산 당국자들의 고민도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들 숫자 이렇게 줄이거나 이런 건 참 어려운 것도 아닙니까? 그렇지만 뭐 교육에 대한 뭐 투자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거리에 저희 동네에도 그 교실은 반이 비어 있는데 가까운 그러다 해서 그래 초등학교가 2개가 있거든요. 학교를 합친다든지 그리고 지금 있는 선생님들을 뭐 그렇긴 하지만 그 뭐 교대라든지 사범대학 뭐 정원을 줄인다든지 그런 조치는 취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도 포함은 좀 일부 돼 있긴 합니다. 저 교원 수급 계획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얘기들은 포함이 좀 돼 있긴 하네요. 자, 정 대표님은요? 예, 정부의 이제 인구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 있고 사실은 대응은 뭐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대단히 좀 임시 방편적인 측면이 많다.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정년 연장하고 계속 근로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의 정책 의지하고 달리 현장의 기업들은 정년된 사람들 추가적으로 더 받기 힘들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할 여력도 안 되고 또 여력이 좀 있다면 청년들을 채용해야지 지금 정년된 사람을 추가적으로 계속 근로로 받기는 더 어렵다. 그 임금 문제 때문에 그러죠. 고임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노사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생산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크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고민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뭐 불가피하게 나와야죠. 군인과 관련된 이런 문제도 불가피하게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어디서 집중해야 되느냐 문제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갖다가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직장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직구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사교육비 걱정 없도록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제대로 된 독일처럼 마이스터고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출산 문제는 상당 부분 저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 뭐 이런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 이런 구조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도 같이 나와야지 지금 뭐 임시 방편적인 문제들도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 구조를 변하는 그런 노력들을 안 하면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범부처 인구정책 TF가 좀 4가지를 이제 내놓으려고 한다는데요. 그 중에 고용연장 관련된 얘기 하나 나왔고 오늘 이제 학령 인구 문제, 병역 의무자 감소 문제 나왔고요. 아마 지금 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결국 이제 뭐 3번째나 4번째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출산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신 교수님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요. 저는 이 출산 문제를 아까 저 땜질로 이거 저 접근하는 방식은 지난 한 20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효과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올리려고 하지만 안 된다 그거는. 그러면 꾸준히 출산율이 낮아질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재빠르게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교원들 아닙니까? 지금 교원들이 과잉 공급이에요. 그러면 그 과잉 공급이 된 교원들을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서 뭐 사회 서비스나 복지 쪽이나 공무원을 유지하면서 다른 서비스, 다른 수요가 있는 쪽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전 그런 관점에서 자꾸 출산율 올리려고 두 명 낳으면 얼마 주고 3명 낳으면 차라리 2명 안 낳으면 승진을 시켜주지 마라. 뭐 이런 정책이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봐서 출산 정책은 그만하고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생기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조화 문제를 저는 조절하는 것들이 저는 역점 대표적으로 교원과 국방 인력들에 대한 문제가 저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노령화 문제도 뭐 지금 저는 제대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노령화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일자리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는 정책은 저는 이 정부가 들어와서 잘 하고 있다. 저는 출산 문제는 자꾸 그것을 줄이려고 하지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네, 출산 늘리지 않는다. 따라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에 따르는 사회의 어떤 그런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시키는 쪽으로 저는 정부가 조금 전향적인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애를 2 이상 안 낳으면 승진을 안 시키겠다. 이거는 그냥 농담이신 거죠? 저는 셋을 낳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말씀드린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죄송합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농담 좀 해서 좀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것 같아서요. 사실 오늘 저희가 다뤘던 이 자영업 문제, 고용 문제, 비경제활동 인구 문제, 이제 마지막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실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에 있고 가장 현재까지는 시청자분들께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해법이 안 나오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죠. 오늘 이 얘기를 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물론 아직 뭐 딱히 손에 쥐는 답이 없다 손 치더라도 저희는 계속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뭔가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앞으로도 이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주제 가지고 우리 신 교수님과 김 교수님, 정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영남과 서울, 강남에 3선 이상은 용퇴해야 된다. 이른바 중진 퇴진론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한국당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터져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박찬주 예비역 대장의 어떤 그런 논란 문제까지 해서 한국당 지도부가 뭔가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슈 따라잡기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당 안팎의 비난에도 박찬주 전 대장을 옹호했던 황교안 대표는 어제 영입 철회를 분명히 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결국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정국 표창장 수여와 패스트트랙 충돌 의원 공천 가산점 논란, 총선 인재 영입 소동까지 지도부가 헛발질을 계속한다는 불만이 한국당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은 박 전 대장 논란을 빨리 종식하라고 지도부를 압박했고 장제원 의원은 영남권 황 대표 측근 일색인 한국당 총선기획단 구성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급기야 중진 용태론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한테도 험지 출마 등 희생하는 솔선수범을 요구했습니다. 당 초선 의원들도 내일 회의를 열고 쇄신 요구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황 대표는 쇄신 요구를 얼마든 받아 안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대상과 수준을 두고는 다툼과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황 대표의 리더십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예, 매주 화, 수, 목 3일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이게 박찬주 대장 관련된 부분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앞서 우리 리포트에서 봤습니다만 저게 내부적으로 이런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이제 눈에 보이게 터져 나오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 나름대로는 영입 인사를 한다면서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일단은 최고위원회에서부터 그러니까요. 예. 반발에 부딪혀서 영입이 취소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영입을 해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가 오히려 당내에 더 큰 격렬한 반발에 직면을 하게 된 셈이죠. 예. 그러면 어제 황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뭡니까? 뭐 국민의 뜻이 네. 뭐 그러하니 뭐 이런 식 얘기를 하는 거면은 이제 철회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좀 돼서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국민의 뜻이라고 이게 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은 많이 쓰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대중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국민의 관점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 관점이라는 또 저 워딩을 황 대표가 들고 나온 이유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그렇죠. 자신이 했던 추진했던 행위에 대해서 취소하고 철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예. 또 박찬주 전 대장 보기에도 황교안 대표가 면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은 항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이 많이 싫어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 의원들도 싫어한다. 이런 이유에서 이제 영입을 못하겠다라고 네. 하는 그 뜻이 국민의 관점이라는 단어로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공히 우리 정치권한테 요구했던 거는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갑질 논란으로 잘 알려진 저 대장이 박 대장이 그렇게 영입하려고 했다는 게 사실 국민들이 눈높이 봤을 때는 네. 무지막지하게 낮은 거죠. 요즘에 그- 또 계속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박 대장 그 부인의 갑질 얘기도 계속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국 장관 문제는 현재 뭐 수사와 재판의 그 과정으로 가 있긴 하지만 초창기부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그러니까요. 나왔던 것은 합법일지라도 그럼요. 불공정한 거 아니냐는 거였거든요. 근데 박찬주 대장이 비록 그 갑질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어쨌든 예. 부인은 또 기소가 돼서 예. 네, 그 문제가 또 되고 있는 것이고 본인도 그 행동이 정당했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의 범위 안에 있더라도 불공정, 이게 불공정이라는 말로 갑질을 설명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치스럽습니다. 갑질 자체가 이제 반칙 행위인 것이고 불법이 예. 아닐지라도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그런 이미지를 쓰고 있고 또 그런 사실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박찬주 전 대장 영입하는 것은 자살골에 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것이 당내에서도 다들 많이 인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황 대표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제 그 나왔던 그 얘기, 그 김태흠 의원의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선 이상이라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그렇습니다. 3선이면 보통 이제 다선 의원으로 이제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중진일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름 이제 이를테면 국민들한테 좀 먹힐 수 있는 네. 어떤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얼핏 생각하면 다선 이러면 좀 적폐, 청산해야 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한국의 국회가 물갈이 확률이 다른 나라 국회보다 높은 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2000년에 우리가 목격했었던 많이들 봤었던 총선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이라는 경험도 있고 그때도 물갈이 확률이 좀 큰 편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개혁됐느냐? 그러네요.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도 생각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아니, 답을 저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네. 3선 이상이라고 네. 해서 반드시 뭐 악인 것이냐 이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묘하게 영남 지역 3선 이상들을 한번 살펴보면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또 경북 지역의 강석호 의원이라든지 비박 계열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시절이었죠. 네. 자유한국당이 예. 공천 파동을 겪어가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의중이 엄청나게 관철되는 그 공천을 치렀는데 그때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공천을 받았던 네. 초선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이는 사실은 별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젊고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3선 이상 용퇴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했을 때 초재선 위주로 간다는 것이고, 근데 그래요. 그 초재선의 상당수는 친박계고. 계열입니다. 그렇다면 김태흠 의원 역시도 친박이고. 범친박 계열에 네. 속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 논리로 다선 이상 청산의 논리로 친박 계열을 방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에 금방 부닥칠 수밖에 없죠. 참 명쾌하지 않게 또 저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나만 더 더 깊이 들어가도 사실 별로 좋은 말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고하고요. 하나만 네. 더 하겠습니다. 황 대표가 다음 총선에서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네. 이건 김평론가도 말씀하셨고, 근데 어제 김태흠 의원은 황 대표 당신이 험지에서 출마해야 되는 게 그래서 당위성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또 먹힐 수 있는 얘기 같다는 네. 생각도 드네요. 그 얘기는 김태흠 의원뿐만 아니라 여의도 연구원에 있는 김세연 원장도 예.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보다는 종로로 나가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을 또 피력을 했었죠. 이거는 자유한국당 내 친박이든 비박이든 혹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든 아니든 간에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도 황 대표가 몸소 뛰는 게 맞다라고, 이게 정치판에서 그 정도 희생을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본인이 또 정치는 네. 지금 신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희생의 원리를 떠나서 어차피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대선 주자직에서도 거의 많이 하차해야 그렇죠. 되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면 총선에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는 뻔히 나올 수 있는 답이 뭐 험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 시선이 많이 집중되고 또 어려운 승부가 예상이 되는 그런 뭐 종로라든지 이런 지역에 나가는 거, 이거 아니면은 뭐 예전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했었던 당선이 간당간당한 범위에서의 비례대표 출마라든지, 이거는 뭐 이 국민들 또 정치판을 좀 봐왔던 국민들은 내가 황교안이면 저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총선 때는 출마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아주 당선이 보장돼 있는 어떤 지역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험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백중세 지역이라든지 그쪽에 나가줘야 된다. 그리고 이왕에 나가는 거면 이제 또 상대방이 거물급이면은 더 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황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물론 뭐 저희가 지금 한 5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뭐 그걸 예단하는 게 되게 섣부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보통 전례를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정치 신이면서도 이제 거물급 인사가 그렇게 이제 직접 현장에서 뛰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 이제 그 양김 씨 같은 경우는 그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고향에 출마를 했거든요. 그때는 지역색이 워낙 강할 때였고.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뚜렷하게 이 지역에 내가 맹주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어디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영남 출신이거나 호남, 충청 이쪽 출신이 아니고 수도권 연구가 있잖아요.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런 이미지가 좀 약합니다. 약하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뭐 지역구를 확실하게 잡진 못한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거예요. 너무 강남은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강남은 전통적인 그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쪽의 강세 지역이니까. 표심의 강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종로라든지 이런 몇몇 국한된 지역에서 출마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진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성공할 것 같으면 출마를 안 해도 됩니다. 황 대표가. 근데 황 그게 아니기 대표의 때문에. 그림이 사실은 총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당 대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만한 뭔가 그런 어떤 모습들이 대선 전에 이루어져야지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안 그러면은 뭐 과연 국민들이 선택을 해줄 거냐. 왜냐하면 이쪽에 당연히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이제 황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주 대장 얘기를 좀 다시 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 공화당이 여기에 갑자기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홍문종 의원이 영입 의사를 밝혔는데 무슨 의도일까요? 홍문종 의원 측은 우리 공화당하고 박찬주 전 대장이 상당히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데려가지 못하는 거 봐라, 역시 우리가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으로 모시게 됐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는데요. 저기 보면은 우리와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건 박 대장 얘기인 모양인데. 일단 홍문종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전화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박찬주 전 대장이 이제 우리 공화당이랑 해야 되나 봐요.
근데 그게 진짜로 우리 공화당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 나를 이렇게 안 받아주는데 우리 공화당 갈까 이렇게 편하게 했던 얘기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의 반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덕담 차원에서 주고받은 얘기다. 근데 박찬주 전 대장이 우리 공화당이 우호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색깔이 진한 자유한국당. 나를 그렇죠. 내치지 않을 네. 정당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박찬주 전 대장도 이왕에 출마하는 거고 무슨 운동가가 아닌 이상은 당선을 내다보는 그런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에서 우리공화당 당적을 달고 지역구에서 당선이 될 것이냐 이것도 불투명할 뿐더러 비례대표 공천을 받더라도 3% 이상의 정당 득표율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공화당에 의문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박찬주 전 대장은 우리공화당은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지만 그렇지만 그 당에서 정치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아직은 갖고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우리공화당이 내년 총선 3% 이상의 득표를 가져다면 그 득표율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몫일 가능성이 큰 표들일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온 표. 그러니까요.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 우리공화당 측의 이런 모습들이 참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분은 지금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자기는 일을 하겠다, 활동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천교육대라는 이 얘기를 이렇게 입에서 쉽게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의 이 정서를 가진 분이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보수 쪽이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 뭐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최근 뜨거운 인물이 되고 있죠.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험담을 한 건데 삼천교육대 얘기를 했습니다. 저것도 공개된 기자회견 현장에서 네. 그랬단 말이죠. 그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면벽 수련을 하시라 이러면은 뭐 폭력적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삼천교육대라는 것은 우리 제5공화국 독재 시절에 또 무고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설령 깡패를 할지라도 그런 반인권적인 시설에 넣으면 그럼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럼요. 이건 뭐 여러 드라마에서도 그 참상이 또 묘사가 된 것이 있고 동네 곳곳에서도 그때 억울하게 끌려갔던 사람들 또 경험담을 알고 보면 들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찬주 전 대장의 그 생년을 보니까 50년대 후반 출생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나이 든 세대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도 한 30년대나 4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요즘 세상이 어지러워가지고 삼천교육대 부활시켜야 돼 뭐 이렇게 술 드시면서 얘기하는 거는 본 적이 있습니다만 박찬주 전 대장은 그 세대도 아니지 않는가. 삼천교육대라는 말이 설령 진심이 아니었다면 헛말이 나온 건데 헛말이라고 할지라도 저런 언어가 뇌 속에 탑재가 되어 있었는가.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부분을 얘기한 의아스럽습니다. 거거든요. 저게 네. 그렇게 더군다나 공개된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입에서 네. 쉽게 튀어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네. 저분의 그 인식이 시대 인식이 그렇죠. 상당히 좀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과거에 왜 그리고 저분의 저런 말 때문에 이분이 이제 예편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잖아요. 네.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면 마치 지금 우리 군인들 군 수뇌부들의 대장까지 한 분의 네, 네. 생각도 여전히 저렇게 구태의연한 생각을 하는 거냐라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할 수 네.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군의 명예에도 타격이 될 수 그러니까요. 있는 게 사실 군 장교들의 주요 임무가 뭐냐면 구타 가혹행위가 사병들 간에 벌어지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예. 구타 가혹행위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전투력의 상실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책임져야 될 육군 장성이 저런 말을 했다라는 게 타격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해명을 하기를 국기 훈련 같은 거 하라라는 취지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국교훈련이라고 그래야죠. 삼천교육대 얘기를 하면 네. 되나요? 근데 극기 훈련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억지로 막 사람 시키고 이러면 그러니까 스스로 뭐 의미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뭐 뭔가를 했다면 몸이 힘든 걸 했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학창 시절의 극기 훈련이라는 것도 좀 군대의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예. 학생들을 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극기 훈련이라는 저 해명도 좀 어이가 그러니까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격 훈련이라는 건 우리가 좀 네. 익숙해요. 그래서 유격 훈련이라는 표현만 해서 이렇게까지 파장이 크지는 않았을 텐데.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임태훈 소장 같은 경우는 병역 거부자이기 때문에 병역 거부에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뭐 군대식 표현을 쓰는 것이 또 결례일 수 그것도 있습니다. 적절하지는 네. 않겠네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시간이 애매하네요. 여기서 이 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공화당이 박찬주 대장을 영입했을 때의 네. 기대 효과가 그렇게 어떨까 싶네요. 일단 박 전 대장이 우리공화당이 설득 갈지는 모르겠고 근데 네. 총선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에서 자신을 내치고 있다면 약간 그 거기에 대해서 응징할 겸해서 우리공화당에 입당을 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얼마나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을 네.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이게 선거가 이제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체 우리 근로자 2천만 명이 좀 넘죠. 이 가운데 자영업하는 분들의 비중 앞서 수치로 보셨으면 대략 4분의 1, 한 25% 정도 됩니다. 17% 수준인 OECD 회원국들 평균에 비하면 7, 8%포인트 높죠. 6% 수준인 미국에 비하면 4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늘어난 건 멀리 보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면서고요. 가까이 봤을 때는 조선업 등 우리 주력 제조업이 어려워진 2010년대 중반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모두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기서 직장을 그만두다가 마땅히 취직할 곳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큰 돈 안 들고 별 준비 없어도 할 수 있었던 식당과 같은 이런 자영업, 도소매업 이런 데 뛰어든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 정책도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유도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저성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죠. 또 주력 산업도 구조적인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고용 정책도 매달 나오는 신규 취업자 수가 얼마나 늘었니, 비정규직이 얼마나 줄었니 이런 부분에 일일비하지 말고 지금이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를 보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